10장 첫 번째 농담과 여러 사건들. 그건 사자의 목소리였다.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사자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자가 말을 하자 매혹적인 감동과 함께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남부에서 숲의 신과 여신들이 걸어 나왔다. 파우누스와 사티로스와 난쟁이들이 같이 나왔다. 강에서는 강의 신이 자신의 딸인 물의 요정들과 솟아올랐다. 신과 동물과 새들은 저마다 낮거나 높거나 낭랑하거나 탁한 소리로 대답했다. 아슬란님 만세! 우리는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콧소리로 말했다. 거리 마차를 끌던 스트로베리였다. 아이들은 그 소리에 놀라 펄쩍 뛰고 말았다. 폴리가 말했다. 착한 스트로베리, 난 저 말이 말하는 동물로 선택되어서 기뻐. 마부는 아이들 옆에 서서 말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스트로베리가 분별력이 꽤 있다고 늘 말하긴 했지만 말이야. 사자 아슬란은 행복하고 활기찬 소리로 말했다. 창조물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리라. 너희에게 이 땅 나니아를 영원히 주리라. 너희에게 숲과 과일과 강을 주리라. 너희에게 별도 줄 것이며 나 자신을 주겠노라. 내가 택하지 않은 말 못하는 동물들 또한 너희들 것이니라. 그 동물들을 너그러이 대하고 소중히 하되 너희가 그저 말이나 할 수 있는 동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 못하는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지니 그 까닭인즉 너희는 그들 중에서 선택되었고 그들로 되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 되어서는 안 될지니. 모두들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슬라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시건방진 갈까마귀가 커다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다른 이들이 말을 끝내자마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갈까마귀의 말은 쥐죽은 듯 조용한 침묵을 가르고 또랑또랑하게 들렸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인지 알 것이다. 특히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이다. 갈까마귀는 너무 당황해서 잠이라도 자려는 듯 날개 밑에 얼굴을 숨겼다. 다른 동물들은 저마다 갖가지 희한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그들 나름대로 웃는 방식이었다. 우리 세계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였다. 동물들은 처음에는 웃음을 꼭 참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슬란이 이렇게 말했다. 창조물들아, 두려워 말고 웃어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말 못하는 동물도 아니고 우둔한 동물도 아니니 그렇게 늘 심각한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느니라. 말에는 진담뿐 아니라 농담도 있으니. 그래서 모두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처럼 웃고 즐기는 동안 갈까마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마차를 끌던 말머리 위에 내려앉아 날갯짓을 하며 말했다. 아슬라님, 제가 맨 처음 농담을 한 거죠? 어떻게 제가 첫 번째 농담을 하게 되었는지 영원히 전해지겠죠? 사자가 말했다. 작은 친구야, 그렇지는 않을 거다. 너는 첫 번째 농담을 한 것이 아니다. 너 자체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농담거리였느니라. 다들 아까보다 더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좀 전과는 달리 갈까마귀는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크게 웃어대다가 말이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기우뚱해서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갈까마귀는 땅바닥에 닿기 전에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슬란이 말했다. 자, 나니아는 건국되었다. 이제부터는 나니아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느니라. 이제 너희 중 몇몇과 회의를 하겠다. 너, 대장장이 난쟁이와 강의 신, 참나무와 수돌빼미, 까마귀 둘과 수코끼리는 이리로 나오너라.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한다. 새 세계가 창조된 지 비록 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악마가 이미 나니아에 들어와 있으니까. 선택된 창조물들이 앞으로 나오자 사자는 그들과 함께 동쪽으로 갔다. 다른 창조물들은 너도 나도 이런 얘기를 조잘거렸다.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게 뭘까? 악마라잖아. 악마가 뭐지? 아니야, 악마라고 하지 않았어. 어떤 낙마라고 했어. 근데 그게 뭐야? 디고리가 폴리에게 말했다.
나는 아슬라님 사자 말이야. 그분 뒤를 쫓아가야겠어. 그분께 말씀드려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감히 못하겠어. 나는 꼭 해야 해. 우리 엄마 일이야. 엄마를 도와줄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일 거야. 마부가 말했다. 나도 같이 가마. 그분 모습이 참 좋다. 이 동물들이 우리한테 덤빌 것 같진 않구나. 그리고 늙은 스트로베리하고도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세 사람은 용기를 내어 창조물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갔다. 창조물들은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며 사귀느라고 세 사람이 바로 곁으로 다가올 때까지도 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앤드루 외삼촌의 고함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앤드루 외삼촌은 멀찌감치 서 똑딱이 부츠를 신은 채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외쳐댔다. 티고리, 돌아와. 당장 돌아오지 못해? 한 발짝도 떼지 마. 마침내 세 사람이 창조물들 사이로 들어서자 모두 말소리를 멈추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순놈 비버가 마침내 입을 뗐다. 그런데 아슬란님의 이름을 걸고 이것들은 뭘까? 디고리가 다소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 있잖아요 하고 말을 꺼내는데 토끼가 말했다. 아마 커다란 양상추 종류일 거야. 틀림없어. 폴리가 허둥지둥 말했다. 아니야, 우린 양상추가 아니야. 진짜 먹기엔 정말 별로야. 두더지가 말했다. 이럴 수가. 말을 하잖아. 누구 말하는 양상추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 갈까마귀가 의견을 내놓았다. 아마 저것들은 두 번째 농담일 거야. 얼굴을 씻고 있던 표범 한 마리가 잠시 하던 짓을 멈추고 말했다. 글쎄, 두 번째 농담치곤 첫 번째 농담처럼 농담 같은 구석이 전혀 없잖아. 재미난 구석이 이만큼도 없어. 표범은 하품을 하고 나서 계속 얼굴을 씻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제발요, 저는 무척 급해요. 사자를 만나고 싶어요. 마부는 줄곧 스트로베리와 눈을 마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눈이 마주치자 마부가 말을 건넸다. 이봐, 스트로베리, 넌 날 알지? 거기 서서 모르는 척 시침이 떼지 말아줘.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말량반, 저 친구들이 뭐라는 거지? 스트로베리가 아주 느릿느릿 말했다. 글쎄,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모르겠어. 우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가 봐. 그런데 전에 이 창조물들을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아슬라님이 우리를 깨우기 몇 분 전에 내가 꼭 딴 데서 다른 동물로 살았던 것 같아. 온통 뒤죽박죽이야, 꿈처럼. 꿈속에서 이 새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마부가 말했다. 뭐, 나를 모른다고? 밤마다 기운이 빠진 너에게 따뜻한 모기를 갖다 주었던 게 나야. 너를 잘 비껴준 것도 나고, 추운데 서 있는 너에게 꼬박꼬박 천을 덮어준 것도 나였어. 스트로베리, 널 그렇게 보살펴주는 게 아니었는데. 말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생각나기 시작하는군. 그래, 좀 생각하게 해줘. 생각 좀 하게. 그래, 당신의 뒤에 무시무시하고 까만 것을 매달고는 달리라고 나를 때렸었지. 내가 아무리 달려도 그 까만 것은 언제나 내 뒤에서 덜컹덜컹 뒤쫓아왔어. 그래, 우리는 그렇게 벌어먹고 살았어. 너나 나나 마찬가지였지. 일도 없고 책짓도 없었다면 마구간도 건초도 먹이도 그래 귀리도 없었어. 내가 귀리를 살 만한 여유가 있을 때나 너도 귀리 맛을 보았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걸. 말은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다. 귀리? 아, 그게 뭔지 기억이 나. 맞아. 점점 더 기억이 나네. 당신은 항상 뒤쪽 어딘가에 앉아 있었고 나는 늘 앞에서 까만 것과 당신을 끌면서 달렸지. 나 혼자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네 말이 맞지. 나는 시원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너는 일을 했으니까. 야, 하지만 겨울엔 어땠지? 너는 줄곧 따뜻하게 있었지만 난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코는 바람에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웠고 손은 고삐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곱은 채 뒤에 꼿꼿이 앉아 있었단 말이야. 잔인하고 가혹한 나라였어. 풀밭도 없고 온통 딱딱한 돌바닥뿐이었지. 바로 그거야. 네 말이 맞아. 가혹한 세계지. 난 그 포장된 돌바닥이 말한테 안 좋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래, 그런 곳이 런던이야. 네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나도 런던을 좋아하지 않아. 너도 시골 출신이고 나도 시골 출신이니까. 고향에서 살 때는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렀지. 하지만 거기에는 벌어먹고 살 거리가 없었어.
디고리가 말했다. 아이 참 제발요. 이제 좀 갈 수 없을까요? 사자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난 그분과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겠단 말이에요. 마부가 말했다. 이봐 스트로베리, 이 젊은 도련님이 사자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 네가 아슬란님이라고 부르는 사자 말이야. 네가 저 젊은 친구를 등에 태우고 사자한테 쌩하니 데려다주면 좋겠는데 나하고 저 꼬마 아가씨님 뒤따라 갈 거야. 스트로베리가 말했다. 태우라고? 아, 이제 생각나는군. 내 등에 올라앉게 하라는 뜻이지. 두 다리를 가진 당신네들은 오래전에 내 등에 태웠던 기억이 나. 그이는 나한테 약간 딱딱하고 네모난 흰 덩어리를 주었어. 그 맛은 기가 막혔어. 불보다 더 달콤했지. 마부가 말했다. 아하, 각설탕일 거야. 디고리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부탁이야 스트로베리, 나를 아르슬라님께 태워다줘. 뭐 괜찮아. 한 번쯤 타는 거야. 어때? 어서 타. 마부가 말했다. 아이고 착한 스트로베리. 자 꼬마 도련님, 내가 올려줄게. 디고리는 곧 스트로베리의 등에 올라타서 아주 편안하게 앉았다. 전에 조랑말을 안장없이 타보았기 때문이다. 스트로베리 가자. 디고리가 말했다. 넌 하얀 덩어리 같은 거 없어? 없는 것 같아. 없어. 할 수 없지. 그러고는 이내 길을 떠났다. 그때 커다란 불독 한 마리가 눈을 부라리며 코를 킁킁거리더니 말했다. 어렵쇼? 딴 놈이 또 있네. 저 강 옆에 나무 아래 말이야. 모든 동물들이 앤드류 외삼촌을 보았다. 앤드류 외삼촌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면서 철쭉 사이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여럿이 내는 말소리가 들렸다. 가자, 가서 살펴보자. 그래서 스트로베리가 디고리를 태우고 곧장 기운차게 내달리는 사이에 창조물들은 신나는 관심거리를 찾은 양 대부분 으르렁거리고 지저대고 꿀꿀거리고 온갖 소리를 내면서 앤드류 외삼촌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 전체 광경이 앤드류 외삼촌한테는 어떻게 미쳤는지 살펴보자. 앤드류 외삼촌은 마부와 아이들과는 아주 다른 인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입장에 따라 아주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몹시 달라진다. 동물들이 맨 처음에 나타난 뒤로 앤드류 외삼촌은 덤불 속으로 쭈뼛쭈뼛 꽁무니를 뺐다. 물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지켜보긴 했다. 하지만 앤드류 외삼촌은 정작 동물들이 하는 짓을 살펴보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자기 쪽으로 우르르 몰려올지 어떨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마녀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실리적이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아슬란이 동물들 가운데에서 한 쌍씩만 골랐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앤드류 외삼촌이 본 것, 아니 보았다고 생각한 것은 많은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외삼촌은 다른 동물들이 왜 커다란 사자한테서 도망치지 않는지 줄곧 궁금해하고 있었다. 위대한 순간이 되면서 짐승들이 말을 하자 앤드류 외삼촌은 다소 재미난 이유에서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래전 완전한 암흑 속에서 사자가 처음으로 노래 불렀을 때에만 해도 외삼촌은 그 소리가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삼촌은 그 노래가 너무나도 싫었다. 그 노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느끼고 싶지도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해가 떠오르고 노래를 부르던 이가 사자임을 알았을 때 앤드류 외삼촌은 저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른 적도 없으며 그저 우리 세계의 동물원에서 여느 사자가 하듯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무던히도 했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기야, 사자가 노래는 무슨 노래? 그냥 상상일 뿐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난. 도대체 사자가 노래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사자의 노래가 점점 길어지고 아름다워질수록 앤드류 외삼촌은 그저 으르렁거리는 괴성을 듣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기를 썼다. 그런데 실제보다 더 어리석어지려고 애쓰면 이따금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앤드류 외삼촌이 그랬다. 앤드류 외삼촌은 아슬란의 노래를 그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만 들었다. 이윽고 앤드류 외삼촌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그 소리밖에는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침내 사자가 나니아요, 깨어나라 하고 말했을 때에도 앤드류 외삼촌은 그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다. 또 동물들이 말로 대답했을 때에도 멍멍, 으르렁, 크르르, 우 하는 울부짖는 소리로만 들렸다. 동물들이 웃었을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이 갈 것이다. 앤드류 외삼촌한테는 그때까지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굶주리고 성난 동물들이 내는 그토록 무시무시하고 살기 등등한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본 셈이었다. 그때 앤드류 외삼촌은 다른 세 사람이 동물들을 만나러 들판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외삼촌은 시퍼렇게 겁에 질렸다. 앤드류 외삼촌은 혼잣말을 했다. 멍청한 것들. 저 야수들이 아이들과 반지를 한꺼번에 먹어치워서 다시는 집에도 못 돌아가게 생겼군. 티고리 녀석. 저만 아는 놈.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 죽고 싶은 거야 자기네 맘이지. 난 어떡하라고. 도통 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침내 동물들이 모두 앤드류 외삼촌 쪽으로 우르르 몰려오자 외삼촌은 죽기 살기로 뒤돌아서 뛰었다. 그 젊은 세계의 공기가 나이 든 신사에겐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만약 그곳이 런던이었다면 외삼촌은 너무 늙어서 달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운동회 100m 경주에서 우승은 확실히 할 것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뒤로 휘날리는 앤드류 외삼촌의 코트 자락은 좋은 구경거리였다. 물론 그래봤자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를 뒤쫓고 있는 많은 동물들은 발이 빨랐다. 진정한 생명을 얻고 나서 처음 뛰는 것이었기에 모두들 새 근육을 써보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동물들은 소리쳤다. 쫓아라 쫓아! 어쩌면 저게 악마일지도 몰라. 야호 야호! 빨리 달려! 앞을 막아! 둘러싸! 계속해! 와! 몇 분도 못 돼서 몇몇 동물들이 앤드류 외삼촌을 앞서 달렸다. 그 동물들은 줄지어 앞길을 막았다. 다른 동물들은 뒤에서 둘러싸며 막았다. 어디를 둘러보나 무시무시했다. 큰 사슴의 뿔과 코끼리의 거대한 얼굴이 그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몸집이 크고 점잖은 곰과 멧돼지가 뒤에서 크릉크릉 소리를 내고 있었다. 냉정해 보이는 표범들도 비웃는 얼굴로 앤드류 외삼촌을 노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수많은 벌어진 입들 때문에 가장 충격을 받았다. 사실 동물들은 숨이 차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인데 앤드류 외삼촌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던 것이다. 앤드류 외삼촌은 덜덜 떨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간신히 서 있었다. 평소에도 워낙 동물을 무서워하는 편이었고 기분이 썩 좋을 때조차 동물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동물에게 잔인한 실험을 하는 동안 더욱 동물을 꺼리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불독은 특유의 사무적인 투로 말했다. 당신은 동물인가 아니면 식물인가 광물인가? 하지만 외삼촌의 귀에는 왁왁 하는 소리로만 들렸다. 11장 곤경에 빠진 디고리와 외삼촌. 여러분들은 앤드류 외삼촌을 두 아이와 마부랑 같은 종족으로 재빨리 알아보지 못한 그 동물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동물들이 옷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동물들은 폴리의 원피스와 디고리의 재킷과 바지, 마부의 중산 모자가 자기네의 털이나 깃털처럼 몸의 일부인 줄 알았다. 만일 세 사람이 동물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또 앞에서처럼 스트로베리가 생각해내지 못했더라면 동물들은 그 세 사람이 같은 종족인 줄도 몰랐을 것이다. 앤드류 외삼촌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컸으며 마부보다 한층 말랐다. 하얀 조끼만 빼면 죄다 까만 옷을 입고 있고 희끗희끗한 더벅머리는 동물들 눈에 다른 세 사람과는 생판 다르게 보였다. 그러니 동물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앤드류 외삼촌은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앤드류 외삼촌도 애를 쓰기는 했다. 불독이 말을 걸자 떨리는 손을 내밀면서 우리 강아지 착하지? 아유 그래 불쌍한 녀석 하고 숨가쁘게 말했다. 하지만 앤드류 외삼촌이 동물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동물들도 외삼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동물들은 외삼촌이 한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아주 가냘프게 즈, 즈, 즈 하는 소리로만 들렸다. 그러나 차라리 못 알아들은 편이 나았다.
나니아의 말하는 개쯤 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 착하지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한테 우리 아가 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내 앤드루 외삼촌은 정신을 잃고 픽 쓰러졌다. 그 꼴을 보고 흑멧돼지가 말했다. 저것 봐, 나무잖아. 난 줄곧 그렇게 생각했어. 불독은 앤드루 외삼촌을 샅샅이 냄새 맡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건 동물이야. 확실히 동물이야. 아까 그 생물들하고 똑같은 종족인 것 같아. 곰 하나가 말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동물은 저렇게 넘어지지 않아. 우리도 동물인데 우리는 안 넘어지잖아. 우리는 서 있지. 이렇게 말이야. 곰은 뒷다리로 서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다가 키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 화당 넘어졌다. 갈까마귀가 흥분에 들떠서 소리쳤다. 세 번째 농담이다. 세 번째 농담. 세 번째 농담이야. 흑멧돼지가 말했다. 난 아직도 나무 종류인 것 같아. 또 다른 곰이 말했다. 만일 이게 나무라면 저 속에 벌집이 있을지도 몰라. 오소리가 말했다. 나무가 아닌 게 분명해. 쓰러지기 전에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거든. 홍멧돼지가 말했다. 그건 저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일 뿐이야. 갈까마귀가 오소리에게 말했다. 혹시 저게 말하는 동물 같다는 뜻은 아니겠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 코끼리가 말했다. 있잖아. 이건 동물의 일종인 것 같아. 이쪽 끝에 있는 희끄무레한 부분이 얼굴 같지 않니? 이 구멍들은 눈이랑 입이고, 물론 코가 없긴 해. 하지만 그럼 좁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중에 정확히 코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진 친구는 거의 없으니까. 암코끼리는 자부심에 차서 실눈을 뜨고 자신의 긴 코를 내려다보았다. 불독이 말했다. 난 그 의견에 절대 반대야. 맥이 말했다. 코끼리 말이 옳아. 그러자 당나귀가 명랑하게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봐. 어쩌면 말은 못해도 생각은 할 수 있는 동물일 거야. 암코끼리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걸 일으켜 세워볼까? 암코끼리는 축 늘어진 앤드류 외삼촌의 몸을 코로 감아서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거꾸로 세우는 바람에 반파운드짜리 금화 2잎, 5실링짜리 은화 3잎, 6펜스짜리 은화 1잎이 주머니에서 와르르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곧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동물들이 수근거렸다. 거봐, 저건 동물이 아니야. 살아있지도 않잖아. 불독이 말했다. 내 말대로 저건 동물이야. 직접 냄새를 맡아봐. 암코끼리가 말했다. 냄새 맡는다고 다가 아니지. 불독이 말했다. 아니, 내 코를 못 믿으면 뭘 믿어? 암코끼리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글쎄, 그 좋은 머리를 믿는 거겠지. 불독이 말했다. 난 그 의견에 절대 반대야. 자, 아무튼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이게 혹시 악마일지도 모르니까 아슬란님께 보여야지.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이것이 동물일까 아니면 나무 종류일까? 동물들 12마리 정도가 말했다. 나무, 나무! 코끼리가 말했다. 좋아, 이게 나무라면 땅에 심어주기를 바랄 거야. 구덩이를 파야겠어. 두더지 2마리가 잽싸게 일을 시작했다. 앤드류 외삼촌을 놓고 어느 쪽을 위로 해서 구덩이에 심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외삼촌은 머리가 거꾸로 구덩이에 묻힐 뻔한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몇몇 동물들은 다리가 나뭇가지이며 털이 북슬북슬한 잿빛 부분이 뿌리가 틀림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2갈래로 갈라진 것 끝에 흙이 더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게 더 뿌리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심었다. 동물들이 흙을 덮고 다독거렸을 때 앤드류 외삼촌은 무릎 위까지 흙에 묻혀 있었다. 당나귀가 말했다. 너무 시들어 빠진 것 같은데. 코끼리가 말했다. 물론 물을 좀 뿌려줘야지. 내 생각에는 아마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내 코가. 불독이 말 중간에 끼어들었다. 난 그 의견에 절대 반대야. 하지만 암코끼리는 조용히 강으로 걸어가 코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돌아와서 앤드류 외삼촌을 돌보았다.
현명한 그 동물은 외삼촌에게 10여 리터나 물을 뿜어댔다. 마치 옷을 입은 채 목욕을 한 것처럼 앤드류 외삼촌의 프로코트 자락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 물벼락이 외삼촌을 살려냈다.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앤드류 외삼촌더러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곱씹어보라고 내버려두고 더 중요한 일로 돌아가야겠다. 스트로베리는 디고리를 등에 태우고 동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까지 달려가 아슬란과 선택된 동물들에게로 제법 가까이 갔다. 디고리는 도저히 그 엄숙한 회의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아슬란의 말 한마디에 수코끼리, 까마귀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옆으로 비켜섰던 것이다. 디고리는 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아슬란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슬란은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황금색이고 더 무서웠다. 디고리는 감히 그 커다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디고리가 말했다. 부탁인데요, 사자님, 아슬란님, 저기 제발 저희 엄마를 낫게 할 이 나라의 마법 과일 몇 개만 주세요. 디고리는 사자가 그래 하고 말해주기만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안 돼 하고 말할까봐 몹시 두려웠다. 그러나 사자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디고리는 당황스러웠다. 아슬란은 디고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물들만 바라보며 말했다. 얘가 그 아이다. 바로 그 일을 한 아이야. 디고리는 속으로 뜨끔했다. 지금 나더러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지? 사자가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외부에서 온 사악한 마녀가 내 새로운 나니아 나라에 있다. 마녀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이 선량한 동물들에게 말해주어라. 디고리는 10가지도 넘는 일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정확한 사실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다. 디고리는 나직하게 말했다. 아슬란님, 제가 마녀를 데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 마녀를 우리 세계에서 마녀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마녀를 마녀의 세계로 데려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담의 아들아, 어떻게 해서 그 마녀가 너희 세계로 가게 되었지? 마법으로요. 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디고리는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뒷말을 이었다. 우리 외삼촌이 그랬어요, 아슬란님. 외삼촌이 마법의 반지로 우리를 우리 세계 밖으로 보냈어요. 외삼촌이 폴리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나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찬이라는 곳에서 그 마녀를 만났는데 그 마녀가 그만 우리한테 매달려서. 아슬란은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마녀를 만났다고? 디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불쌍하게 말했다. 마녀가 깨어났어요. 제가 마녀를 깨웠단 소리예요. 그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요. 폴리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죠. 폴리는 잘못이 없어요. 전 폴리랑 싸우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어요. 그때 그 종 밑에 적혀있던 글이 저한테 마법을 건 것 같아요. 아슬란은 여전히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냐? 아니요,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그냥 마법에 걸린 척했을 뿐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디고리는 줄곧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모든 일을 망쳤어. 이젠 엄마를 위해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 그때 사자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디고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다. 친구들이여,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깨끗한 새 세계를 준 지 7시간도 되기 전에 벌써 악마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겠지. 이 아담의 아들이 그 마녀를 깨워 이리로 데려온 것이다. 모든 동물들, 심지어 스트로베리까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디고리를 쳐다보았다. 디고리는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으면 싶었다. 아슬란은 다시 동물들에게 말했다. 하나, 실망하지 마라. 악은 그 악마에게서 나올 것이나 아직은 멀리 있고 최악의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라. 그 사이 수백 년 동안 이곳은 즐거운 세계의 즐거운 나라가 되리라. 아담의 자손이 재난을 불러들였으니 아담의 자손이 그 재난을 치유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너희 둘 가까이 오너라. 그 마지막 말은 지금 막 도착한 폴리와 마부에게 한 말이었다.
폴리는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슬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부는 사자를 힐끗 보고는 중산 모자를 벗었다. 그때까지 마부가 모자를 벗은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자를 벗은 마부는 더 젊고 멋있어 보였다. 런던의 핸섬 마차를 끄는 마부 같은 느낌은 줄어들고 시골 사람 같은 느낌이 완연했다. 아슬란은 마부에게 말했다. 아들아, 일찍이 내 너를 알고 있었느니라. 나를 알겠느냐? 글쎄요, 나리 여느 때처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요. 하지만 좀 자유롭게 생각해보면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됐다. 너는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니라. 아마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게다. 이 나라가 마음에 드느냐? 쏙 좋습니다, 나리.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으냐? 하오는 나리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다면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을 리가 없겠지요. 아내와 저는 진짜 시골뜨기니까요. 아슬란은 텁수룩한 머리를 들고 입을 벌려 한 음을 길게 소리냈다. 아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힘이 넘치는 소리였다. 폴리는 그 소리를 듣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것은 꼭 부름의 소리 같았다.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복종하고 싶고 거기에 복종할 것 같았다. 아무리 많은 세계와 세월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폴리는 경이감으로 가슴이 벅찼지만 난데없이 착하고 정직하게 생긴 젊은 안악이 호련히 나타나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거나 충격받지는 않았다. 폴리는 대번에 그 여자가 마부의 아내임을 알아차렸다. 아슬란은 마부의 아내를 그 지긋지긋한 마법의 반지 없이도 새가 둥지로 날아들듯 우리 세계에서 나니아 땅으로 빠르고 간단하고 또 기분 좋게 옮겨왔다. 젊은 여자는 한창 빨래하던 중이었는지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붙였으며 손에는 비누 거품이 묻어 있었다. 만일 마부의 아내가 좋은 옷을 입을 시간이 있었다면 오히려 형편없게 보였으리라. 그런 옷들보다는 지금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였으니까. 그 여자는 당연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하지만 사자를 쳐다보고 나서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별로 겁내는 것 같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무릎을 반쯤 굽혀 절을 했다. 그 당시에는 시골 여인들 중에서도 더러 무릎을 굽혀 절하는 법을 아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런 다음 마부의 손을 잡고 다소 수줍은 듯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다. 아슬란은 두 사람에게 눈을 붙박고 말했다. 나의 아이들아, 너희는 나니아의 첫 번째 왕과 왕비가 될 것이다. 마부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고 마부의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너희는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어라. 그들 사이에서 옳은 것을 구현하고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여라. 이 세계에 사악한 마녀가 있으니 곧 적이 나타나리라. 마부는 침을 두어 번 삼키고 나서 목을 가다듬었다. 용서하십시오, 나리.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교육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됐다. 삽과 쟁기를 써서 땅에서 양식을 기를 수 있느냐? 예, 나리. 그런 일이라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르는 일이라면요. 너는 이들을 공평하고 자상하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들이 네가 태어난 세계에 말 못하는 동물들처럼 노예가 아니라 말하는 동물이자 자유로운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알겠습니다, 나리. 모두 똑같이 대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과 손자들도 너와 똑같이 하도록 키우겠느냐? 나리, 그건 제가 하기 나름이겠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거지, 여보? 너희 아이들이나 다른 창조물들 중에서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또 누구도 다른 이들을 지배하거나 모질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느냐? 저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진짜예요. 만일 그런 꼴을 보면 혼쭐을 내겠습니다. 또 적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다면 너는 공격할 땐 맨 앞에 서고 후퇴할 땐 맨 뒤에 서겠느냐? 마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요, 나리. 그야 닥쳐봐야 알겠지요. 어쩌면 나약한 사람으로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여태껏 싸움이라곤 주먹 다툼밖에 안 했거든요. 아무튼
노력하고 싶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곧 대관식이 베풀어지리라. 너와 네 아이들과 손자들은 축복을 받고 몇몇은 나니아의 왕이 될 것이며 몇몇은 남쪽 산맥 너머에 있는 아첸랜드의 왕이 되리라. 그리고 너 어린 딸아, 환영한다. 너는 저주받은 찬에 황폐해진 궁전에 있는 조각상의 홀에서 내게 폭력을 휘두른 저 소년을 용서했느냐? 네, 아슬란님. 벌써 화해했는걸요. 그럼 잘 됐구나. 이제 사내 아이 차례니라. 12장 스트로베리의 모험. 디고리는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엉엉 울거나 비웃음을 살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나의 즐거운 나라 나니아가 탄생한 날에 네가 이 나라에 끼친 재난을 해결할 준비가 되었느냐?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녀가 달아나 버려서. 아슬란은 디고리의 말을 잘랐다. 지금 준비되었느냐고 물었느니라. 네. 디고리는 한순간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다. 사자한테 저희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디고리는 사자가 누군가와 협상을 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러나 디고리는 네 라고 말했을 때 엄마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신이 품었던 부푼 기대와 그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생각나서 목이 메고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를 낫게 해줄 어떤 것을 주실 수 없는지요? 디고리는 내내 사자의 커다란 발과 발톱만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내 실망에 젖은 눈으로 사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평생을 두고 이토록 놀라본 적이 있을까? 사자는 황갈색 얼굴을 디고리 얼굴에 바싹 갖다 댔는데 사자의 눈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괴어 있었던 것이다. 그 눈물이 디고리의 눈물보다 더 크고 맑아서 디고리는 한동안 사자가 자기보다 엄마를 더 가엾게 생각하고 있나 보다 느꼈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들아, 내 다 알고 있느니라. 슬픔은 숭고한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직 너와 나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나, 나는 나니아의 수백 년 앞을 생각할 수밖에 없느니라. 네가 이 세계에 데려온 마녀는 언젠가는 나니아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나는 마녀가 감히 가까이 올 엄두를 내지 못할 나무 한 그루를 나니아에 심을 생각이니라. 그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마녀로부터 나니아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구름이 태양을 뒤덮기 전까지 오래도록 밝은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너는 그 나무가 자라날 씨앗을 구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디고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사자는 숨을 깊게 쉬고는 고개를 좀 더 수그려 디고리에게 키스를 했다. 갑자기 디고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몸 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들아,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마. 돌아서서 서쪽을 보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다오. 아슬란님, 어마어마하게 큰 산들이 보이고 이 강이 절벽에서 폭포가 되어 흐르네요. 그 절벽 너머에는 숲이 울창한 가파른 초록빛 언덕들이 있고요. 그 너머로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더 높은 산맥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 눈 덮인 커다란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꼭 알프스 산맥 사진 같네요. 그 뒤로는 하늘뿐이에요. 잘 보았다. 자, 나니아는 폭포가 흘러내리는 곳에서 끝난다. 일단 절벽 꼭대기에 닿으면 너는 나니아 밖에 있는 서쪽 황무지에 들어서는 것이다. 너는 그 산들을 지나 얼음산들로 둘러싸인 초록 골짜기의 푸른 호수를 찾아야 한다. 호수 끝에는 가파른 초록빛 언덕이 있고 그 언덕 꼭대기에 정원이 하나 있느니라. 그 정원 한복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너는 그 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서 내게 가져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디고리는 어떻게 절벽을 오르고 그 많은 산들 속에서 길을 찾아갈지 암담했지만
핑계처럼 들릴까봐 말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슬라님, 급하신 건 아니겠죠. 아주 빨리 갔다 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아담의 어린 아들아, 너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아슬란은 지금까지 옆에 조용히 서서 파리를 쫓느라 꼬리를 빙빙 돌리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싶어서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듣고 있던 스트로베리한테로 고개를 돌렸다. 얘야, 날개 달린 말이 되고 싶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때 말이 어떻게 했는지 보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 소리를 들은 말은 미친 듯이 갈기를 흔들고 콧구멍을 한껏 벌린 채 한쪽 뒷발굽으로 땅을 타다닥 굴러댔다. 그 말은 진심으로 날개 달린 말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런데도 말은 이렇게 대답했다. 뭐 아슬라님이 원하신다면 꼭 그러고 싶다면야. 왜 꼭 나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주 똑똑한 말은 아니거든요. 아슬란은 땅이 울리는 소리로 외쳤다. 날개야, 생겨나라. 하늘을 나는 말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이제 네 이름은 플레진이라. 말은 옛날에 핸섬 마차를 끌던 불행한 시절에 그랬듯이 뒷걸음질 쳤다. 순간 말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말은 파리에 물려 어깨를 긁고 싶을 때처럼 목을 뒤로 제꼈다. 그러고는 마치 동물들이 땅에서 솟아날 때처럼 플랫지의 어깨에서 날개가 솟아났다. 날개는 점점 넓게 퍼지며 자라더니 독수리의 날개보다도 백조의 날개보다도 더 커져서 이내 교회 창문에 그려진 천사의 날개보다 더 커졌다. 깃털은 이제 밤색과 구릿빛으로 빛났다. 말이 커다랗게 날개를 퍼덕이는 순간 몸뚱이가 공중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말은 아슬란과 디고리보다 6m쯤 위에서 콧김을 내뿜고 히히잉 울며 공중으로 껑충껑충 날아올랐다. 이윽고 말은 그들 주위를 한 바퀴 돈 다음 네 발굽을 한꺼번에 땅에 내려놓았다. 말은 어색하고 놀라워하면서도 무척이나 기쁜 듯했다. 아슬란이 말했다. 플랫지야, 좋으냐? 아주 좋아요, 아슬란님. 이 아담의 어린 아들을 네 등에 태우고 좀 전에 말한 산골짜기에 데려다 주겠느냐? 스트로베리가 말했다. 아니, 이제부터는 플랫지라고 불러야겠다. 네? 지금 당장요? 이야, 꼬마야, 어서 타. 전에 너 같은 친구를 등에 태운 적이 있었어. 아주 오래 전에 말이야. 푸른 들판이 있었지. 그리고 각설탕도. 이브의 두 딸은 뭘 그리 소곤거리고 있느냐? 아슬란은 불쑥 폴리와 마부의 아내 쪽을 보며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 친근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헬렌 왕비가 말했다. 저 괜찮으시다면 어린 여자아이도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패만 되지 않으면 같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사자가 말했다. 플랫지는 어떠냐? 아, 저는 둘이라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니까요. 코끼리만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야. 하지만 코끼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나니아의 새 왕은 두 아이가 말에 제대로 올라타도록 도와주었다. 먼저 디구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었고 폴리는 꼭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조심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다 됐다. 스트로베리. 아니 참. 플랫지라고 해야지. 거참 헷갈리네. 아슬란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너무 높이 날지 말아라. 거대한 얼음산 꼭대기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골짜기와 초록지대를 골라서 그 사이로 날아가거라. 언제나 지나갈 길은 있으니 이제 내 축복과 함께 떠나거라. 디구리는 반들반들한 말의 목을 토닥이려고 몸을 수그리면서 말했다. 야, 플랫지 신나는데? 폴리, 날 꽉 붙들어? 다음 순간 멀리 서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플랫지는 거대한 비둘기처럼 한두 차례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자 땅이 그들 아래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폴리가 아래를 보았을 때 왕과 왕비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아슬란조차 푸른 풀밭 위에 연노란색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곧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서 플랫지의 날갯짓도 한결같은 속도로 자리를 잡았다. 나니아 전체가 잔디와 바위와 히스와 온갖 나무들로 색색 옷을 입고 아이들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강은 수은으로 된 띠처럼 나니아를 굽이굽이 지나고 있었다.
벌써 오른쪽에 북쪽으로 뻗어있는 낮은 언덕바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언덕들 너머로는 거대한 황무지가 지평선까지 비스듬히 뻗어 올라가 있었다. 왼쪽에는 산들이 한층 높게 솟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따금 가파른 소나무 숲 사이 틈새로 저 멀리 푸른 빛이 보이는 남쪽 땅이 힐끗힐끗 보였다. 폴리가 말했다. 저기가 아첸랜드일 거야. 디고리가 말했다. 앞을 조심해. 앞에 거대한 병풍 같은 절벽들이 삐쭉삐쭉 솟아 있었던 것이다. 또 그들은 서쪽 고원지대에서 나니아로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흘러드는 찬란한 강물과 그 거대한 폭포 위에서 햇빛이 춤추듯 너울거리는 장관을 보고 거의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아이들은 벌써 천둥 같은 폭포 소리가 조그맣고 가냘프게 들릴 정도로 높이 날고 있었지만 아직도 절벽 꼭대기를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다. 플랫지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그재그로 가야 돼. 꼭 잡아. 플랫지는 방향을 바꿀 때마다 점점 높아지며 이리저리 날기 시작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아득히 저 밑에서 독수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폴리가 말했다. 야, 뒤를 봐, 뒤를. 나니아 골짜기 전체가 동쪽 수평선 바로 앞까지 뻗어있는 곳에 희미하게 빛나는 바다가 보였다. 이제 그들은 아주 높이 날고 있어서 북서쪽 황무지 너머로 조그맣게 보이는 뾰족뾰족한 산들과 멀리 남쪽의 사막처럼 보이는 평지를 볼 수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저기가 다 뭔지 말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폴리가 말했다. 아직 어떤 곳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엔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소리야. 겨우 오늘 세계가 시작되었잖아.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반드시 저기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게 될 거고. 글쎄, 지금 역사가 없는 건 아주 잘 된 거야. 아무도 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전쟁이니 연도니 그따위 지긋지긋한 것들 말이야. 이제 그들은 절벽 꼭대기 위에 있었고 잠시 후 나니아의 골짜기들은 그들 뒤로 사라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강을 따라가면서 가파른 언덕과 컴컴한 숲이 우거진 원시적인 나라 위를 날고 있었다. 그야말로 거대한 산들이 눈앞에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이들은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 방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었다. 해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서쪽 하늘은 온통 녹아드는 황금으로 가득한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마침내 환한 빛 속에 우뚝 솟은 흡사 판지에서 오려낸 양 날카롭고 판판한 뾰족뾰족한 산꼭대기 너머로 해가 졌다. 폴리가 말했다. 여긴 조금도 따뜻하지 않아. 플레지가 말했다. 나도 날개가 아파. 아슬라님이 말씀하신 호수가 있는 골짜기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래로 내려가서 밤을 지낼 만한 곳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오늘 밤 안에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디고리가 말했다. 그래, 저녁 먹을 때인 건 확실하겠지. 그래서 플레지는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언덕 사이의 땅으로 가까이 내려가자 공기가 점점 따뜻해졌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플레지의 날갯짓 소리만 들으면서 여행을 한 뒤라 돌바닥 위로 강물이 흐르는 소리, 산들바람에 나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은 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다. 햇볕을 한껏 받은 따사로운 땅과 향기로운 꽃과 풀들이 그들에게 성큼 다가왔다. 드디어 플레치가 땅에 발을 디뎠다. 디고리는 얼른 내려서 폴리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둘은 뻣뻣해진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어서 기뻤다. 그들이 내려온 골짜기는 첩첩산 중 한가운데에 있었다. 눈 덮인 높은 봉우리들 가운데 한 봉우리가 저녁 노을을 받아 장밋빛을 띠고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배고파. 어서 맘껏 먹어. 플레지가 입에 풀을 잔뜩 베어 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입가에 풀이 수염처럼 비어져 나오게 물고서 우물거리다 이내 머리를 들고 말했다. 어서 먹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들 양껏 먹을 만큼 많이 있잖아. 디고리가 말했다. 우린 풀을 못 먹어. 플레지는 한 입 가득 물고서 말했다. 글쎄,
어, 앞으로 너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거 참 좋은 풀인데. 폴리와 디고리는 걱정스레 서로를 바라보았다. 디고리가 말했다. 저 누군가 우리가 먹을 걸 마련해 놓았을 것 같은데? 플레지가 말했다. 아까 아슬라님께 부탁만 했으면 그렇게 해주셨을 텐데. 폴리가 말했다. 부탁하지 않으면 모르실까? 말은 말했다. 물론 아시겠지. 하지만 부탁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디고리가 말했다. 도대체 우린 어떡하지? 플레지가 말했다. 나야 모르지. 네가 풀을 먹으려 들지 않으면 말이야. 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폴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다. 어머,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사람이 어떻게 풀을 먹니? 네가 양의 갈비살을 못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자 디고리가 말했다. 제발 갈비살 같은 소리나 하지 마. 배만 더 고파지니까. 디고리는 폴리가 반지를 끼고 집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나을 거라고 말했다. 자기는 곧장 아슬란의 심부름을 해야 하고 집에 다시 가게 되면 돌아올 때 성가신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다. 폴리도 디고리만 남겨두고 갈 수 없다고 했고 디고리는 생각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폴리가 말했다. 그래, 내 주머니에 사탕이 좀 있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걸? 훨씬 낫지. 하지만 반지 건드리지 않게 호주머니에 조심해서 손 넣어. 그것은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었지만 아이들은 겨우겨우 해낼 수 있었다. 꺼내고 나서 보니까 작은 종이 봉지는 형편없이 뭉개지고 끈적끈적해져 있었다. 그래서 봉지에서 사탕을 꺼내는 것보다 사탕에서 봉지를 떼어내는 게 더 문제였다. 어떤 어른들은 그런 사탕을 먹느니 차라리 저녁을 굶을 것이다. 사탕은 모두 9개였다. 디고리는 각자 4개씩 먹고 나머지 하나는 땅에 심자는 기발한 생각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이렇다고 했다. 가로등 기둥에서 떼어난 쇠막대가 작은 등이 달린 가로등 나무가 되었으니 이게 사탕나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그래서 둘은 풀밭에 작은 구멍을 파서 사탕을 넣고 꽁꽁 묻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탕을 입에 넣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먹었다. 별 볼 일 없는 음식인데다 종이까지 들러붙어 있었지만 먹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플레지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서 자리에 누웠다. 아이들은 따뜻한 말에 몸 양옆에 한 명씩 기대 앉았고 플레지는 아이들을 포근하게 날개로 덮어 감싸주었다. 새로운 세계의 젊은 별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디고리는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얼마나 얻고 싶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 대신 이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은 찾아야 할 장소, 즉 푸른 호수와 꼭대기에 정원이 있는 언덕을 알 수 있는 모든 표시들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졸음이 솔솔 쏟아지면서 이야기가 점점 느려지는데 갑자기 폴리가 눈을 번쩍 뜨며 후다닥 일어나 앉아서 말했다. 쉿! 다들 귀를 곤두세웠다. 디고리는 즉각 말했다. 그냥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일 뿐이야. 그러자 플레지가 말했다.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잠깐! 다시 움직인다. 아슬라님께 맹세하는데 뭔가가 있어. 말은 요란하게 푸드덕거리며 일어섰다. 아이들은 벌써 일어난 상태였다. 플레지는 이리저리 킁킁거리면서 바쁘게 돌아다녔고 아이들은 발끝으로 덤불과 나무리를 샅샅이 살펴보고 다녔다. 아이들은 줄곧 뭔가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폴리가 서쪽에서 키가 큰 어두운 형체가 후다닥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우겨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플레지가 다시 자리를 잡고 앉자 아이들도 플레지의 날개 밑으로 기어들었다. 그들은 곧 잠이 들었다. 플레지는 한동안 어둠 속에서 귀를 쫑긋거리고 파리가 몸에 앉은 양 이따금 파르르 떨면서 깨어 있었지만 결국에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